악귀상화 일부. 송나라 말기 원나라 군대가 남하한다는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힘없는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발만 동동 굴렀고 돈 있는 부호들은 가산을 정리해 남쪽으로 달아났다. 피난 행렬이 길어질수록 표국은 호황을 누렸고 표국이 번성할수록 그 재산을 노리는 도적대들도 독버섯처럼 돋아났다. 난세는 언제나 그러했다. 피가 돈을 부르고 돈이 다시 피를 불렀다. 상화는 30대 초반의 만전객 소속 자객이었다. 만전객은 전란 속에서 헤매는 고아를 데려오거나 아이를 납치해 자객으로 키우는 악랄한 집단이었다. 상화 또한 어려서부터 자객으로 길러졌다. 유달리 손속이 잔인하여 사람들은 그를 악귀라고 불렀다. 그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자는 없었다. 다만 저 멀리서 차마 더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리에서 그가 살점을 도려내고 배를 가르고 목을 치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었다. 살인은 그에게 밥을 먹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밥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만전객이 악귀를 만들어낸 것은 그의 나이 6살 때였으니까. 한 표국에서 짐꾼을 뽑는다는 소문이 들렸다. 상화도 지원했다. 만전객의 지시였다. 만전객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먼저 자객을 대상자 가까이 숨어들게 했다. 대상자가 방심하도록 하여 좀 더 쉽게 살인하기 위해서였다. 방심이 무르익을 때 호두알 속 종이로 이름을 전달했다. 미리 알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은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흔적은 살인의 실패와 죽음을 부른다. 상화는 표국 사람 앞에 섰다. 나를 뽑으시오. 그의 눈은 사람을 찌르는 것 같았다. 표국 사람이 힐끗 올려다봤다. 어디 사람인가? 씨발! 힘만 잘 쓰면 되지. 그딴 걸 왜 물어? 표국 사람이 픽 웃었다. 어이없다는 웃음이 아니었다. 알아봤다는 웃음이었다. 성질 더러운 놈이군. 좋아. 들어와. 표국이 성행하면서 호위무사와 짐꾼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으면 다 채용했다. 그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건 종살이하다 도망을 쳤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차피 한번 가면 상단은 해체되고 짐꾼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었다. 상화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사라지기에 최적인 조건이었다. 출발 첫날, 야, 거기 이리로 와봐. 막지라는 자가 손짓했다. 짐꾼 중에 몸집이 가장 컸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우두머리를 자처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상화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속으로 혀를 찼다. 짐꾼으로 위장하고 있으니 이런 벌레 같은 놈이 달라붙는구나. 같은 짐꾼 주제에 본인은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만 시키는 꼴이 아니 꾸었다. 체격이 크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인간. 상화는 그런 인간을 특히 싫어했다. 왜인지는 자신도 잘 몰랐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과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에 대한 혐오감 때문일지도 몰랐다. 내가 뭔데 날 오라가라 해? 막지의 눈이 삐딱하게 기울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웬만한 사람보다 2배는 커 보이는 덩치였다. 얼굴만한 주먹을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이 황소 같았다. 뒤에는 짐꾼 둘이 따라붙었다. 상화의 손가락이 무릎을 톡톡 건드렸다. 죽이면 간단하다. 무술을 아는 자 앞에서 덩치는 헛개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자들은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직접 손댈 필요가 없었다. 미안하오. 내가 형씨를 못 알아봤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막지는 상화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상화는 큰 소리와 함께 땅에 내팽개쳐졌다. 팔과 발을 이용해 충격을 나눠받았으므로 실제로는 거의 아프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다. 으악! 사람 죽네! 엄살은 막지가 끝장을 보려고 다가오는 순간 굵직한 목소리 하나가 공기를 갈랐다. 거기! 뭐 하는 건가? 호위무사 대장 도종결이었다. 키가 크고 구레나룻이 얼굴을 반쯤 덮은 사내. 그러나 상화의 시선을 붙든 것은 수염도 체격도 아니었다. 눈이었다. 형형하게 빛나는 마치 어둠 속에서도 홀로 불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눈. 도종결이 큰 걸음으로 다가오자 막지는 금세 몸을 움츠렸다. 나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장난을. 나는 소란이 싫다. 도종결의 목소리에는 억양이 없었다.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다시 한번 시끄럽게 하는 놈은 바로 목을 벨 것이다.
짐꾼들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상화는 땅에 엎드린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슴 어딘가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자객 생활 10수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기억조차 희미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내의 눈을 보고 있자니 감탄이 나왔다. 이런 곳에서 대단한 인물을 만나는군. 감탄이었다. 분명 감탄이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사흘째, 보찜 속에서 호두 한 알이 나왔다. 상화는 사람 없는 곳을 찾아 호두를 손으로 비틀어 쪼갰다. 안에는 작고 단단하게 접힌 종이 한 장. 펼치자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금선. 표국의 우두머리였다. 조금 뚱뚱해서 둔해 보이지만 철포삼을 익힌 자였다. 내공으로 피부를 강화하여 창과 칼이 통하지 않는다. 상화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칼 대신 끝이 날카로운 꼬챙이를 소매 안쪽에 끼워 넣었다. 철포삼을 깨뜨리려면 단 한 점의 내공을 집중해 찌르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칼처럼 넓게 베어서는 안 된다. 상화는 종이를 입안에 넣고 씹어 삼켰다. 수레 옆에 앉아 두리번거리다가 도종결과 눈이 마주쳤다. 이유 없이 오금이 저렸다. 지은 죄가 없는 사람도 저리게 만드는 눈빛이었다. 상화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종결의 눈에는 악의가 없었다. 오히려 순수한 호기심에 가까웠다. 상화가 계속 시선을 돌리지 않자 그는 픽 웃고 고개를 돌렸다. 저 사람이 전장에 섰다면 상화는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그 두 가지가 같은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화는 이해했다. 닷새째, 숲속 언덕을 넘는 도중이었다. 도종결이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었다. 행렬이 멈췄다. 갑자기 사방이 적막해지고 새들이 푸드덕 날아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상화도 본능적으로 위험이 다가옴을 느꼈다. 상단은 멈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의외로 여유만만한 것은 금선이었다. 상화는 슬며시 금선의 곁으로 다가갔다. 금선은 상화를 의심하지 않았다. 5일 동안 꾸준히 그의 주변을 어슬렁거린 덕분이었다. 항상 옆에 있는 수레처럼, 항상 옆에 있는 짐처럼 상화도 그저 늘 있던 것 중 하나였다. 갑자기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더니 도적대들이 쏟아져 나왔다. 물건을 내놔라는 말조차 없었다. 다짜고짜 칼부터 휘둘렀다.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이었다. 표국의 무사들이 맞섰고 짐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상화는 수레바퀴 옆에 엎드렸다. 쓰러진 짐꾼의 피를 손에 묻혀 얼굴과 옷에 발랐다. 완벽한 위장이 되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지 않았다. 오히려 느려졌다. 전혀 긴장감은 없었다. 그는 이 상태에 익숙해 있었다. 일이 시작되기 직전 몸은 스스로 조용해졌다. 머리는 차가워졌다. 도적들이 한쪽을 장악해가는 동안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도적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그곳에 도종결이 있었다. 30그는 좋게 나갈 중검을 한 손에 쥐고 그는 도적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닿는 곳마다 사람이 쓰러졌다. 내공을 실은 중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한 번에 둘, 셋, 다섯이 한꺼번에 튕겨나갔다. 그의 앞에는 화약이 터진 것처럼 너른 공터가 생겨났다. 도적들이 한꺼번에 덤볐다. 호롱불에 달라붙는 하루살이 같았다. 상화는 엎드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매 속 꼬챙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풀었다. 금선은 지금 저기 있다. 도적들의 혼란 속에 호위무사들이 분산된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표국 사람들은 도적에 의해 쓰러졌고 도적들은 도종결에 의해 쓰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금선은 이제 상화에 의해 죽을 것이다. 세상은 난세였고 난세에도 이치는 있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자가 움직였다. 상화는 소리 없이 금선을 향해 다가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금선이 슬쩍슬쩍 도종결의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상화는 마차 바퀴 뒤에 엎드린 채 눈만 움직였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무엇 때문인지 머릿속으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몸이 먼저 알아챘다. 뭔가 잘못됐다. 되짚어보니 조금 전부터 이미 수상했다. 금선은 싸우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무기를 뽑지도 자신을 지키려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도적들은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 전투에서 금선만 무풍지대에 있었다. 금선이 도종결의 거의 정후방에 자리를 잡는 순간 그는 도적들을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신호였다. 8명의 도적이 동시에 도종결에게 달려들었다. 도종결은 피하지 않았다. 중검을 가로로 한번 크게 그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8비 한꺼번에 쓸려나갔다. 마치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는 듯했다. 도종결이 여유있게 웃었다. 그 웃음이 채 입가에서 사라지기 전이었다. 금선이 품에서 칼을 꺼냈다. 번개 같은 손놀림이었다. 믿었던 자의 등 뒤에서 방심한 심장을 향해 칼이 꽂혔다. 크! 도종결의 몸이 앞으로 꺾였다. 고개를 돌렸다. 부리부리한 눈이 금선을 향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믿을 수 없다는 황망함이었다. 칼을 들어 배려했으나 금선은 이미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아 칼날을 튕겨냈다. 철포삼이었다. 몸 자체가 갑옷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금선의 칼이 도종결의 심장을 깊이 찔렀다. 도종결은 낮게 신음했다. 철포삼이로군. 숨이 가빠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허나 뒤에서 찌르다니. 비겁하구나. 너는 누구냐? 금선은 칼을 거두며 말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미안하다. 너를 죽이려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다. 감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잠깐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다. 나는 황성사 소속이다. 황성사라고? 그렇다. 너는 장군부의 무장이니 내가 왜 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상화는 엎드린 채 입술을 비틀었다. 황성사, 황실직속정보기구, 장군부와 오랫동안 암투를 벌여온 조직. 원나라 군대가 국경을 밀어붙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서로의 등에 칼을 꽂고 있었다. 나라가 망하는 꼴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 파벌의 이익이 먼저인 자들. 나라가 어떻게 되건 자신의 자리만 지키면 그만인 자들. 평소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 생각했는데 상화는 쓴웃음을 삼켰다. 나 같은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자들이 있었구나. 그때 도적 우두머리가 금선 앞으로 다가왔다. 금선은 품에서 교자어음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우두머리가 금액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부하들을 이끌고 사라졌다. 계산된 연기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화는 혀를 찼다. 도종결을 죽이기 위해 도적들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살아남은 표국의 무사들과 짐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적들이 떠났으니 이제 끝이라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금선이 무사들과 짐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무사 하나가 칼을 들며 소리쳤다. 아무도 이곳에서 살아가선 안 된다. 금선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다. 소름이 돋았다. 무사들이 발작하듯 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금선의 부채는 가볍고 변화무쌍했다. 직선인가 싶으면 곡선으로 꺾이고 느린가 싶으면 번개처럼 급소를 파고들었다. 방어도 예측도 불가능했다. 한 명, 또 한 명 소리 없이 쓰러졌다. 상화는 그 움직임을 지켜보며 냉정하게 판단했다. 저 앞에 있었다면 나도 죽었다. 짐꾼 2명이 산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금선은 뒤도 보지 않고 창을 던졌다. 2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땅에 쓰러졌다. 그러나 금선은 끝내 상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상화에게는 본능에 가까운 감각이 있었다. 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을 찾아내는 것, 엄폐물과 음영을 이용해 자신을 지우는 것. 그것은 배운 것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남기 위해 몸에 새겨진 것이었다. 그는 마차 바퀴 옆 도랑에 납작하게 붙어 흙과 피와 하나가 된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금선이 한 바퀴 둘러보았다. 다 죽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도종결에게로 걸어갔다. 도종결은 나무에 몸을 기댄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얕았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다. 이만 눈을 감거라. 금선이 부채를 높이 들었다. 부채 끝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솟아올랐다. 그 순간 상화가 움직였다. 소리가 없었다. 숨소리조차 없었다. 뱀이 풀숲을 미끄러지듯 그는 바닥에 붙어 금선의 등 뒤로 스며들었다. 도종결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금선의 칼날이 막 도종결의 목을 향해 내려오는 순간 상화의 꼬챙이가 금선의 요추를 파고들었다. 단 한 번, 정확히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심.
충격에 약하고 내공이 모이지 않는 치명적 약점이었다. 금선의 무릎이 꺾였다. 부채가 허공을 갈랐다. 그는 쓰러지며 뒤로 부채를 휘둘렀으나 상화는 이미 세 걸음 물러나 있었다. 이놈, 뒤에서 찌르다니 비겁하게. 상화가 비웃었다. 그러면 당신이 뒤에서 찌른 것은 정당했소? 금선은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상화는 천천히 다가갔다. 꼬챙이로 어깨 관절을 찔렀다. 양팔이 늘어졌다. 이어서 큰 돌을 들어 단전을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철포삼의 내공이 흩어졌다. 마지막으로 꼬챙이가 심장을 향했다. 잔인하군. 뒤에서 도종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화는 피 묻은 꼬챙이를 거두며 입꼬리를 올렸다. 금선을 믿었다가 칼을 맞고 죽어가면서도 남을 보고 잔인하다라고 말하는 꼴이 우스웠다. 지금은 전시오. 잔인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지. 그는 도종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장부 노릇을 하려면 먼저 목숨을 구한 후에 하시오. 도종결이 크게 웃었다. 피가 섞인 웃음이었다. 하하하. 듣고 보니 내 말이 맞구나. 전란의 시기에는 살아남는 것이 제일이지. 정이며 공정함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웃음이 가라앉은 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쨌든 고맙다. 내가 내 원수를 갚아주었구나.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 신경 쓸 것 없소. 상화는 담담하게 말했다. 보아하니 오래 살기는 틀린 것 같으니 빨리 눈을 감으시오. 봉부는 내가 세워드리겠소. 도종결이 실소했다. 빨리 죽으라는 소리로구나. 너다운 말이야. 말이 많소. 어서 죽으시오. 왜 이리 서두르냐? 당신이 죽어야 봉분을 세우고 떠날 게 아니겠소. 봉분을 세우지 않으면 될 거 아닌가? 방금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어긴단 말이오. 빨리 죽지 않으면 내가 직접 죽이겠소. 참, 기가 막히는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종결이 한 움큼 피를 토했다. 선홍빛 속에 내장의 흔적이 섞여 있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었다. 좋다. 굳이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런데 너에게 필살기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다. 필살기? 도종결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섰다. 피가 옷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는데도 그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상화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자객질을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도종결이 말했다. 하지만 비밀의 한 수를 지니고 있으면 그만큼 더 오래 살 수 있지. 나는 살인에 실패한 적이 없소. 운이 좋았거나 진정한 고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다. 고수 앞에서 첫 수의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면 자객은 죽는다. 기습에는 강하지만 정면 대결에는 약한 것이 자객이니까. 검을 뽑지 않았다. 검을 검집에 꽂은 채 엄지로 검집을 밑으로 튕겼다. 검집이 스르르 땅에 떨어졌다. 동시에 검을 뒤로 돌렸다. 검끝이 몸에 가린 채 하늘을 향해 곧추 섰다. 그 순간 착시가 온다. 적의 눈에는 검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적은 방심하여 달려들고 그 찰나 허리를 인사하듯 90도로 숙인다. 그러면 검끝이 정확히 적을 향하게 된다. 그때 그 자세 그대로 몸을 날리면 허공에서 갑자기 검이 솟아오른 것처럼 보인다. 적은 당황하고 그 순간 검은 그대로 적의 심장을 꿰뚫게 되는 것이다. 한 번의 동작이었다. 단순했다. 그러나 단순함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 상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의문이 남았다. 하지만 등 뒤로 공격하는 것이므로 한 번 실패하면 그냥 죽는 것 아닙니까? 대답이 없었다. 상화는 고개를 들었다. 도종결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나무에 등을 기댄 채 마치 잠든 것처럼.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상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지나갔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전장의 냄새, 피와 흙과 식은 화약의 냄새가 코를 채웠다. 한 번 실패하면 죽는다. 마지막 질문에 끝내 답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답을 알면서도 그냥 눈을 감은 것인지 상화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꼬챙이를 소매 안으로 거두고 무릎을 꿇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약속은 지켜야 했다. 만정객에서 상화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다. 50번의 살행, 50번의 귀환,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대부분 자객은 살행을 나가면 한 번쯤은 크게 다치거나 팔다리가 잘려서 돌아오곤 했다. 때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상화는 언제나 나갈 때와 똑같은 얼굴로 들어왔다. 흙 한 점 묻히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얼굴이 이제는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다. 상화가 무사히 50번째 살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다. 웃는 걸 보니 오늘도 쉬었나 보구나. 성고가 술잔을 들며 빈정거렸다. 상화는 그를 바라보았다. 성고, 상화에게 처음 칼을 쥐어준 사람, 처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가르쳐준 사람, 사부라고 부르기엔 거리가 있었고 형이라고 부르기엔 그다지 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화에게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뜻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손을 떨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만전객 서열 1위, 섬전검법의 달인, 소리도 빛도 없이 바람처럼 날아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칼. 그 칼을 가진 손이 지금 술잔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성고는 살행을 나갈 때마다 작은 실수들을 남기고 왔다. 완벽했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종류의 실수들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다. 상화도 그중 하나였다. 술은 그만 드셔야겠습니다. 너는 오늘로 50명을 죽였구나. 성고가 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이미 100명을 넘겼다. 어찌 맨정신으로 버티란 말이냐?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 50이건 100이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요즘 형님이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성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술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등을 보이며 걸어나가면서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당연히 살인이 두렵지. 뒤돌아보지 않은 채였다. 너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발소리가 멀어졌다. 악귀에게 그런 바람이 들어갈 틈이 있으려나? 상화는 그 자리에 남겨졌다. 소름이 돋았다. 가시가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의 말이었다면 코웃음치며 흘려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고의 말이었다. 그리고 성고는 의미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경고인지 혼잣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상화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이 더 불편했다. 그날 저녁 호두 한 알이 날아왔다. 또다시 지령. 그런데 이상했다. 살인 대상자의 주변에 먼저 잠입하는 것이 만전객의 원칙이었다. 그 과정 없이 호두가 왔다는 것은 대상자가 멀리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상화는 손가락 끝으로 호두를 천천히 쪼갰다. 종이를 펼쳤다. 성고. 가슴이 철렁했다. 상화는 한동안 그 두 글자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이상한 박자로 뛰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슬픔인지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뭉쳤다. 사부이자 친형 같은 존재인 그를 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화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자객으로서 살인은 단지 일이었다.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문제는 그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술에 취해 손을 떨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만전객의 제일 고수였다. 상화는 성고가 술에 취하면 자주 앉아 쉬는 개울가 바위 위로 올라갔다. 사방이 트여 있어서 기습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방법이 없지는 않았다. 상화는 바위 옆 세 발짝 거리에 있는 넓고 평평한 바위를 눈여겨보았다. 기습을 당하면 성고는 10중8구 저 위로 뛸 것이다. 높은 곳을 선점하려는 것이 그의 오래된 버릇이었다. 상화는 그 바위 위에 기름을 바르고 모래를 뿌렸다.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 상화는 찬찬히 주위를 살폈다. 조금 떨어진 수풀이 우거진 곳, 시야가 차단되고 몸을 숨기기 좋은 위치가 있었다. 저기다. 상화는 그 안에 큰 덫을 설치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곳곳에 돌에 기름을 발라두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상화는 나무 위로 올라가 기다렸다. 마을 쪽에서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성고였다. 잔뜩 취한 채로 흔들리는 걸음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상화는 숨을 죽였다. 나뭇가지 사이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그런데 성고가 슬쩍 상화가 있는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봤나? 설마... 하지만 성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답지 않은 목소리로 노래를 읊기 시작했다. 세상은 빠르구나. 사람 목숨이 오늘 쨍쨍거리다 사라지는 햇빛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어차피 밤이 되면 다 사라질 텐데 나무 위에서 애타게 노려보지 마라. 어차피 다 지워질 것이다. 상화의 손이 칼자루를 쥐었다. 손이 차가웠다. 노래 가사는 너무 정확했다. 취한 척, 모르는 척,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더 기다릴 수 없었다. 상화가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성고는 몸을 돌려 넓고 평평한 바위 위로 뛰어내렸다. 기름과 모래가 발밑에서 미끄러졌다. 성고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그러면서도 웃었다. 아이고, 왜 이리 미끄럽냐?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순간 상화의 칼이 그의 등을 향해 날아들었다. 빠르다, 빨라. 성고가 소리치며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다. 덫이 물렸다. 성고의 발이 덧날 사이에 꽉 끼었다. 그러나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여전히 웃고 있었다. 상화는 그대로 칼을 앞세우며 날아들었다. 성고가 칼을 들어서 막는 것처럼 보였다. 칼날과 칼날이 거의 닿을 찰나 성고는 갑자기 자신의 칼을 거두었다. 두 팔을 옆으로 천천히 벌렸다. 그것뿐이었다. 상화의 칼은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성고의 가슴에 박혔다. 상화가 찔렀다기보다 성고가 상화의 칼에 몸을 던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상화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피하지 않은 것이었다. 왜 그런 거요, 형님? 성고는 칼이 가슴에 박힌 채로 웃고 있었다. 그냥 피하기가 귀찮아졌어. 이건... 상화야, 네, 형님. 너는 100명을 넘기지 마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성고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흙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개울물 소리가 들렸다. 새 한 마리가 수풀에서 날아올랐다. 100명을 넘기지 마라. 그가 살해한 사람의 수. 성고는 100명을 넘긴 뒤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화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덫을 걷어찼다. 흙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기분이 이상했다.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지고 살인에 성공해도 기쁘지 않았다. 그저 아무나 걸리면 마구 두들겨 패고 싶었다. 악귀에게 그런 바람이 들어갈 틈이 있으려나. 성고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다. 한 달이 지났다. 만전객에서 새 지시가 떨어졌다. 표국의 호위무사로 잠입하라는 것이었다. 상화는 시험장으로 향했다. 지원자는 많았다. 하지만 체격만 당당했지 쓸만한 자는 거의 없었다. 난세의 표국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무사들을 서로 빼앗아가는 통에 제대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팔려나간 뒤였다. 남은 것은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허풍쟁이들 뿐이었다. 상화는 지켜보다 흥미를 잃고 객잔으로 들어갔다. 만두나 몇 개 먹고 시험을 볼 생각이었다. 그때였다. 객잔 앞을 지나는 여인이 있었다. 상화는 무의식적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를 보자 자석이 붙은 듯 절대 눈을 뗄 수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름다움이었다. 아름답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는 오늘 처음 이해했다. 세상에 무엇도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완전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없었다.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것을 일로 삼는 자의 마음이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이렇게 흔들렸다. 기묘하다. 상화는 생각했다. 마음 깊숙이 두꺼운 철막 뒤에 가둬두었던 무언가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여인은 나긋나긋한 걸음으로 객잔 안으로 들어왔다. 걸음걸이조차 예뻤다. 상화는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악귀의 얼굴이 아니었다. 여인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내일 강남으로 떠나는 표국의 국주 연화라고 합니다. 호위무사를 뽑고 있으니 무술에 자신 있으신 분은 지원해 주십시오. 급여는 섭섭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예쁘군. 상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연화, 연꽃, 얼굴과 잘 어울렸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다. 객잔 한가운데서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던 불량스러운 무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우리가 지원하지?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뭔가요? 내년이 우리 수령과 하룻밤을 지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해주지. 연화의 낯빛이 붉어졌다. 수치와 분노로 손이 부르르 떨렸다. 보고 있던 상화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다. 그것도 아주 선명한 분노였다. 그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였다. 방금 처음 본 여자였다. 그런데 저 망나니 같은 자들이 그녀를 모욕하는 순간 마치 자기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처럼 가슴이 찢어졌다. 너희들은 오늘 다 죽는다. 그는 조용히 칼자루를 쥐었다. 그러나 먼저 움직인 것은 연하의 호위무사 넷이었다. 그들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하느냐? 불량배들이 비웃었다. 상스럽다고? 폼을 보니 너도 무사인가 보구나. 그래, 3대 검법은 익혔냐? 그때 무리의 한가운데서 머리에 검은 두건을 두른 자가 손가락질했다. 그만하고 전현을 데려와라. 오늘 전현을 끼고 한번 크게 취해야겠다. 상활은 그 순간 몸이 굳었다. 저자는 구부러진 손가락, 길쭉한 눈, 얼굴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긴 흉터. 안추였다. 상활은 눈살을 찌푸렸다. 안추. 도둑이지만 무공으로 이름난 인물. 신출귀몰하여 관병들이 겹겹이 포위를 쳐도 잡지 못했다. 살고 싶으면 황제는 몰라도 안추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안추의 부하 9이 칼을 휘둘렀다. 호위무사 넷이 막아섰다. 상활은 싸움에 뛰어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조무래기 9은 무사들이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안추다. 연하의 무공으로는 안추를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안추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안추는 빠르게 승부를 끝내려고 할 것이다. 상활은 연하의 자세를 살폈다. 왼발을 반걸음 앞으로 내딛고 오른발은 뒤로 살짝 벌려 중심을 잡고 있었다. 오른손으로 검을 잡고 왼손은 검집 위에 얹어 검과 몸이 하나인 듯 고요했다. 연하검법이로군.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다. 중년 부인이 수십의 도적에 둘러싸여 검법을 펼치자 연꽃잎이 열리듯 검기가 사방으로 퍼지며 한꺼번에 쓸어버리던 모습. 강력한 검법이었다. 그러나 안추의 내공과 경험은 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안추도 연하검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몸을 종으로 움작여야 한다. 연하검법은 주로 횡으로 넓게 퍼지는 공격이기 때문이다. 상활은 안추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틀림없이 연하의 횡으로 흐르는 공격을 피해 허리 아래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안추가 공격하는 순간 밑에 누워있다가 푹 찌르면 된다. 상활은 웃었다. 그리고 몸을 바짝 낮췄다. 과연 안추는 싸움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연하를 향해 날아갔다. 연하는 깜짝 놀랐지만 준비하고 있었기에 곧장 연하검법을 펼쳤다. 눈부시게 원을 그리며 뻗는 검기. 그러자 안추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연하의 다리를 공격했다. 연하는 검법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크게 당황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다리를 안추에게 내줘야 한다. 그러나 상활은 이미 바닥에 납작하게 몸을 낮추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추가 팔을 뻗는 그 동작 그대로 상화의 칼이 자연스럽게 그의 복부를 갈랐다. 안추가 스스로 상화의 칼에 배를 던진 것처럼 보였다.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싸움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도적들이 겁을 먹고 주춤거리는 사이 무사들이 순식간에 베어버렸다. 객잔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상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연화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욕을 볼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웠다. 상화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느꼈는지 연화의 뺨이 서서히 붉게 물들었다. 혹시 저희 상단의 호위무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상화는 지체 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악귀가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대답한 말이었다. 상화가 연하를 만나 물론입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악귀에게 어떤 변화가 시작됐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길 원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 연하의 표국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만전객에서 상화에게 보낸 다음 호두. 이번엔 대상자가 연하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과연 장군부에 무사히 도착할까요? 뒤를 따르는 황실 무사, 도적대, 원나라의 고수 보로까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을 빠르게 만드는 힘입니다.